네,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66페이지고요. 특별행정법 관계 기억나시죠? 문제 혼자 풀어보셨죠? 뭐죠? 문제 다 풀고 나서 강의 들으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1-1번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는 견해 울례의 수정서를 말하는 거죠. 학설은 거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영수행관계죠. 직무상 명령은. 근데 울레인가 뭐 이런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그죠. 울레는 K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울레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울레냐 올레냐를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경영 수행 관계는 울레 아저씨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죠. 기본 관계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X고요. 자, 울레의 수정설에 따르면 군인의 입대, 제대와 같은 기본 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허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죠. 두 개 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X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5-1번입니다.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헌법 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에 기본권이 제한이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특별 권력 관계가 요즘 현대 시대에는 법률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 하나와 또 특별권력관계 안에서도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졌다면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법률의 근거가 있었다면 적법하게 되는 거겠죠. 자, 68페이지 5-3번입니다. 육군 3사관 학교 학생, 즉 이런 키워드 나오면 바로바로 맞추셔야 되겠죠.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특수한 신분 관계라 하더라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뭐 일반 국민, 일반 대학생보다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 유보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의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 등은 지켜지면서 이러한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 것들을 대입했을 때 좀 너무 심했다. 그러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행정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우리 기간의 계산 기억나시죠? 1-1번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은 원칙상 우리가 민법으로 가야 되죠. 원칙은 초일 불산입이죠. 근데 산입한다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고요. 1-2번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준용한다. 오케이. 1-3번 이런 게 나오죠. 처분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지만 국민한테 불리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 빨리 끝나는 게 좋다. 그게 원칙이죠. 왜냐면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빨리 끝나서 좋아서 초일을 선임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불이익하게 된다. 그럴 때는 또 이를 반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1-4번. 이거는 뭐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이건 바로 넘어가야죠, 이런 거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해야 되죠. 왜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자, 69페이지 2-1번이고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10년? 아니죠. 5년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2-2번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의 금전 채권도 적용이 된다라고 같이 봤었죠. 아까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실제 시험도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더 쉬운 이유는 오늘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반복돼서 여러분들 뇌에 쌓여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계처럼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70페이지 4번입니다. 납입 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그 납입 고지에 의한 부과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효력이 없어진다 했어요? 그렇지 않다 했죠.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납입 고지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판례라고 했습니다. 자, 6번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기억나시죠? 이 판례 중요하다고 했어요. 소송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자신이 과거에 부과했던 변상금 부과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고 새로운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소멸시효는 진행돼가고 있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법률상 장애 사유다. 틀렸죠. 그렇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좀 쉬운 판례는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 판례의 그 사실관계 그 화살표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지만이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결론만 암기하시면서 바로바로 시험장에서는 맞춰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1페이지 공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자, 사무관리. 나중에 내가 사무관리하면서 돈이 들었을 때 국가한테 돈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무슨 소송으로 가야 된다?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공법상 부당이득도 마찬가지 민사소송. 왜? 민법의 법리가 준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전부 다 민사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당이득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었죠.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 과납했다, 오납했다, 잘못 냈다. 그게 바로 이제 과오납부액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부가가치세만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이 절차에 따른다. 이런 게 시험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인의 공법행위로 바로 넘어가죠. 73페이지고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행정청의 행정행위, 처분에 인정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인 사인이 공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권고 사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직의 권고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고사직, 겉으로 봤을 때는 자, 사직을 권고합니다. 그만두세요 라고 되게 친절하게 말한 것 같았지만 실제를 따져보니까 그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 되게 좀 용어가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협박으로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면 그때는 민법상 관련 규정이 준용이 돼서 공고사직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했었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공고사직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반대로 비진의 의사표시는 민법상 규정이 준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뭐라 했어요?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가 적용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는 사직뿐만 아니라 사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개인이 영업재개 신고라던가, 그죠?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무원과 관련된 거고요. 영업재개 신고는 그냥 일반 개인이, 물론 이제 사직 의사표시도 공무원이 한 거지만 공무원이 공법행위를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하나의 개인으로서 공무원직을 그만두겠다라는 하나의 사인의 공법행위잖아요. 마찬가지 영업재개 신고도 개인이 행정청에게 저 영업 다시 시작할게요 라고 사인의 공법행위를 했는데 내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한들 민법상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과 같이 읽지 않고 쭉쭉 가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약간 바뀐 지문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75페이지 7번입니다.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했죠. 취소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나게 되면은 철회나 취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쉬운데 자주 나오는 논점이고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 붙인다, 안 된다? 안 된다. 부관도 못 붙이고 아까 말했던 공정력 이런 것들도 없다. 집행력 없다. 그런 것들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76페이지 11-1번이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행위요건적 신고로서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것도 행정청이 다 따져본다라고 했는데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11-2번 유료 노인 복지주택의 설치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자, 유료 노인 복지주택의 설치 신고는 일단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때 행정청이 그러한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또는 설치 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질적인,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것까지 모두 심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7페이지 13-3번입니다.
자,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업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 신고가 식품위생법상 신고 요건을 갖췄다면 관련 법인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가 됩니까? 안 돼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 하더라도 관련 법상 모든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해서 두 개의 법령 중에 한 개만 요건을 충족하면 다 된다? 그런 거는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X고요. 14-1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는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완결적 신고는 내가 행정청이 수리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적법하게만 신고했다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처분성이 전혀 없어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용어적 법적인 표현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처분성이 있으면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거에 반대되는 처분성이 없을 때는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잘 기억하세요. 78페이지 15-1번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소가 접수 기간에 도달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행정 공무원이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다 검토해가지고 수리 도장을 딱 찍어줘야지만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요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의미하는 거죠. 15-2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 행위에 신고 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것은 수리를 요하든 요하지 않든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분성도 당연히 없죠. 자, 구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거 바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에 제출돼서 접수된 때에 바로 신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비교적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인데 지문인데 체육시설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등에 대해서 회원 모집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이거랑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6-1번이랑 이거랑 사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17-1번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는 수리를 요한다고 했었죠.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행정청에 수리해줘야 된다는 것. 다음 17-2번 부동산 투기나 이주 대책 요구 등에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주민등록법상 따질 만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거는 공무원이 좀 오버 해석했다라고 봤고요. 다음 79페이지 17-3번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자가 거의 세트 문제입니다.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 이외에 실질적으로는 이 30일 이상 근거로 거주할 목적만 따지면 되는데 그거 외에 이런 것들을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슷한 문제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익혀보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80쪽에 19-2번입니다.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인허가 의제를 수반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있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19-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 역시나 개발행위로 의제되는 건축신고라면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가게 되고요. 건축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단순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까지 따져봐가지고 수리를 받아야지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81페이지입니다. 20-3번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단 수리했다면 그 후 영업행위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은 일단 수리하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돼버린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죠? 보완 없이 수리한 경우에도 부적법한 신고라면은 신고 효력 발생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82페이지 22번입니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규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뒤에 게 틀렸죠? 원래는 인허가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일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수리 거부 행위는 처분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얘들이 몇 개 있었죠? 그게 바로 이거죠.
건축 신고에 대해서 수리 거부를 하게 되면 처분성을 인정해준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고요. 예외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축 신고, 건축물 착공 신고, 건축물 명의 변경 신고, 또 원격 평생 교육 신고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여기 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설명 필요 없죠? 다음 84쪽입니다. 25번 구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지위승계신고는 거의 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전부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요걸 안 해주게 되면은 처분성이 있다고 했고요. 자, 여기에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합니까? 아니죠. 수리를 하냐 안 하냐 자체가 다 처분성이 있다 했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X고요. 자, 판례에 따르면 LPG,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지위승계 신고는 사실행위다. 아까 말했죠. 일반적인 단순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분성이 있다 했죠. 지위승계 신고니까. 그렇기 때문에 X고요. 26-2번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또 나오네요. 허가관청의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행위랑 반대라고 했어요. 자, 86페이지 33-1번입니다. 자, 이제 신청 내용 좀 몇 개 볼게요. 아까 제가 압축 강의 때는 신청 내용을 빨리빨리 패스했는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이 좀 보죠.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 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흠결된 서류의 보완 내용 자체가 사실상 새로운 서류의 신청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거는 그냥 단순 서류 흠결 신청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이건 새로운 신청으로 봐야 될 정도의 뭔가 새로운 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과 관련돼 있어서는 단순히 민원인이 서류 보완으로 흠결됐을 때는 그 자체로 거부하지 말고, 신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부하지 말고 그거 다시 좀 며칠 내로 좀 보완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자, 87조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의 신청 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조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판례에 나와 있는 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특별히 이걸 다 읽어드리면서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고 밑에 해설 보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90조 이제 법규명령 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법규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본적인 그 의미 규정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고요. 그냥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본 겁니다. 법규명령은 재정권자를 기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1-3번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와 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 법령에 개별적인 수권 규범이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 있고요. 자, 1-5번 국민안전처장,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국무총리 직속 기관은 비록 장관급이지만 부령 재정권 간다 안 간다? 갖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X고요. 1-6번 중앙선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이런 것들을 제정할 수 있고요. 이 규정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우리 같이 봤었죠. 헌법에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7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헌법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규명령으로 인정된다 했죠. 판례 또는 행정기본법에서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된 것이죠. 자, 91조 2-1번입니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의 형식은 반드시 그렇게만 된다? 아니죠. 예시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에서 위임된 것만 행정규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고요. 2-2번 자,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임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사안으로서 어쩔 수 없이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됐을 때만이 이렇게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3-1번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해서 규정하면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행정조직 내에서는 행정명령,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수는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본 강의나 압축 강의도 듣지 않고 내가 문제풀이 강의만 듣는다. 제가 하는 말이 되게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압축 강의도 마찬가지였고 OX 문제풀이 강의는 더욱더 진도 강제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제가 가려주는 거에 의미가 있지. 이거를 보고 내가 기본 강의나 압축 강의를 안 들은 상태에서 이해하겠다? 요거는 상당한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OX 문제풀이 강의를 안 들어도 된다. 대신에 반드시 혼자 그 OX 문제풀이를 해보고 답도 맞춰보고 그 뒤에 해설로 이해가 안 됐을 때, 기본서를 찾아도 이해 안 됐을 때만 이렇게 강의를 찾아보거나 또는 내가 OX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 혹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 모든 문제를 다 지금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거나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별표로 지금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또는 이제 내가 기본 강의나 압축 강의는 많이 들었고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중요한 것만 눈으로 이렇게 복습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강의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요. OX 문제집이 올해 특별히 좀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풀이에서 정답이 O인데 X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좀 앞페이지 부분에서 특히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올해 문제를 좀 수정할 때 좀 많은 직렬의 문제들을 집어넣었어요. 소방직, 당연히 국가직, 지방직 포함이고 국회직, 경찰 공무원에서도 간부 승진 그런 관련된 시험 내용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국회직 포함해서 기존에 있었던 작년 문제집에서 문제가 계속 보충되다 보니까 기존에 O, X, X, O 이렇게 수정되는 게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다 보니까 O가 X가 되고 좀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오표를 통해서 좀 고쳐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OX 문제집을 푸시기 전에 정오표를 보시고 그 내용들을 먼저 수정한 다음에 문제집을 좀 풀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